다음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12년 슬리퍼라는 사람이 다른 은하계에서 오는 이 빛을 관찰하는 중에 적색 편의 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20년대 허블이 이 관측에 의해서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빛을 별이죠. 별이 이제 멀어지면은 빛을 발산하는데 별이 멀어지면은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 파장이 긴 쪽으로 붉은 쪽으로 이 스펙트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길에 서 있는데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이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다가올 때는 좀 더 고음으로 들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이렌의 이 진동수가 400Hz라고 하면은 다가올 때는 400Hz보다 더 크게, 예를 들면 410Hz 이런 식으로 들리고, 물론 앰뷸런스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멀어질 때는 이 사이렌의 400Hz보다 더 작은 값, 예를 들어 390Hz 이런 식으로 들린다 이거죠. 물론 이 달라지는 진동수는 이 앰뷸런스의 이 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렌 소리는 음파인 경우인데,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파도 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진동수가 이 커지고,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동수하고 이 파장은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역수관계니까 별이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줄어드는데 이 파장과 진동 역수관계니까 별이 멀어지면은 그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긴 쪽으로,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보다시피 이 정지한 물체, 빛을 내는 물체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이 스펙트럼, 수소 스펙트럼입니다. 그 별이 이제 수소로 이루어졌으니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잖아요. 선 스펙트럼이 별이 이동함에 따라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원인은 별이 우리로부터, 우리 관측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이 은하계들 에서 1920년에 허블이 이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허블이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먼 우리에서 봤을 때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허블 법칙이 이 허블 상수고, R은 우리로부터 은하가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에서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이 속도가,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허블이 발견에 의해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태초에는 아마도
한 곳에 이 모든 우주가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이것이 이 급격하게 어떤 원인으로 모르겠지만은 이 빅뱅에 의해서 폭발을 했죠. 폭발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쭉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태초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빅뱅 폭발하여 오늘 이르렀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주가 언제 폭발했느냐?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요. 우리 특정 은하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 R 떨어지는 우리 위에서부터 R 떨어져 있는 은하계의 경우 태초에서부터 그것까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속도에다가 거리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눈 것이고, 그리고 허블의 법칙이 속도가 은하의 후퇴 속도가 hg로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잡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요걸 잡으면 r은 떨어지고 해가서 t가 hg로 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hg로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여러 은하들을 관찰해 가지고 결국 이게 만족되고, 그래서 hg로 여기서 보면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를 통해서 hg를 지어 보면은 137.5억 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는 137.5억 년 전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 가지고 팽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그 결과를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고, 자, 그러면은 우주가 태초에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있느냐, 또는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 이거는 뭐 우리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주의 관찰을 통해서, 이 은하계의 관찰을 통해서 이 먼 은하일수록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 중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한 곳에 뭉쳐져 있어 가지고 팽창했기 때문에 이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은 137.5억 년, 즉 우주의 나이가 계산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64년에 이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고감도 안테나를 연구하다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 잡음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가능한 모든 잡음을 제거한 후에 얻은 것이 이 마이크로파 신호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신호가 우주에서 날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배경 복사는 온도가 2.7K의 흑체 복사에 해당합니다. 모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모든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오죠. 사람의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옵니다. 36.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나오고, 2.7K라면은 섭씨로는 영하 한 200, 그죠? 이 절대 온도가 섭씨에서 이 마이너스 273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70도, 섭씨로 마이너스 270도의 그러한 흑체에 해당하는 그런 물체에서는 이 마이크로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 복사를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복사는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존재하는 이 빛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빅뱅 할 때,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빅뱅을 쭉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점점 내려가 가지고 빛의 에너지를 잃고 그래서 이 식은 광자, 그래서 이 온도가 내려간 그러한 빛이 지금 현재 온도가 2.7K이므로 그래서 이 빛이 얘는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이 꽉 차 있는 우주에 있는 전자기파인 빛이 온도 2.7K에 해당되는 빛이 얘는 그러한 마이크로파를 관찰함으로써 이 빅뱅 이론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대략 2.7K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우주가 거의 빈 공간이죠. 중간중간에 별들이 있고 별들은 온도가 높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하면은 우주의 온도는 이 식은 광자, 식은 전자기파의 온도인 2.7K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펜지아스라는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다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이 지구상에서 관찰했으니까 이 공기라든지 이러한 입자들에 통해서 흡수되고 해서 이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해보자. 왜냐하면은 균일하다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면은 초기에 이 은하하고 있는 것들이 별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균일하면은 그 부분에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이 특정 부분에는 에너지가 또 달라가지고 그쪽에 에서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별이 형성되고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균일한 그러한 배경 복사를 해야지 되어야지 결국 현재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우주 형성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이 배경 복사를 관찰하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고베 프로젝트라는데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를 해가지고 우주에 그래서 마이크로파 측정 장비를 인공위성에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까 약간의 이 비등방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측했듯이 약간의 비등방성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간의 비등방성 때문에 이 밀도가 다른 그 부분에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우리가 항성 은하계를 형성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로로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2006년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죠.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의 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우주는 팽창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이
현재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 사이의 중력, 그래서 은하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성도 있고 이러한 이 사이에 미치는 중력이 이 팽창을 멈출 정도로 크면은 어느 때인지 이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하겠죠. 자, 그러나 이 중력의 이 효과가 팽창을 멈출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중력하는 것은 결국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 사이의 인력이니까 이 중력의 크기는 우주의 밀도하고 관계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팽창을 멈추는지 또는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주의 인계 밀도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탈출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학에서 물리학 1에서 배웠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구가 반경 아닌 고의 표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주의 원리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 보든지 동일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엽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보든지 우주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자,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반경 R인 구 안에 있는 물질의 이 분포는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구가 우주 중심에서 R 떨어지다 치면은 이 안에 있는 그러한 우주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는 이런 속도로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지구라기보다는 꼭 지구가 아니라도 어떤 항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하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은하계가 이런 속도로 후퇴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은하계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은하계 반경 안에 있는 우주의 물질은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은하계가 이 탈출하는 거죠. 탈출. 여기서부터 지구가 여기 있다면은 지구에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계속 탈출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 에너지를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지구 이 안에 있는 물질과의 이 중력하고 그리고 이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 탈출 속도라는 것을 물리학 1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죠. 지구에서 대포를 쏘면은 쏘았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했을 경우에 대포의 속도가 포탄의 속도가 작으면 그냥 지구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포탄의 속도를 점점 키워가지고 가상적으로 굉장히 키웠다 칠 경우에 이것이 탈출할 수 있겠죠. 이 대포가 지구를 탈출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 1에서 배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구에서 대포를 쏘는 경우 포탄의 속도가 작으면 포탄은 다시 지표로 떨어집니다. 포탄이 지구 영향을 벗어나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로 가져야 가능하고, 포탄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포탄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도 크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탈출 속도를 갖다가 우주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면 팽창을 계속할 것이고 탈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팽창을 멈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조건이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이 같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지구라 생각해도 돼요. 지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은하계로 생각하면 되죠. R 떨어진 은하계로 생각하면은 이 은하계가 이 지구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면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 따라서 속도는 이
이 반경이 R이기 때문에, 라지 R이기 때문에, 여기서 R 대신에, 스몰 R 대신에 라지 R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BH로 R이고, 중력 포텐셜은 뭐 R분의 그 안에 있는, 이 질량을 하면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 물질이 또 떨어진 거리가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중력 포텐셜이 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탈출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래서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팽창을 팽창을 멈출 것인지는 결국 그 임계점 이보다 더 커지면은 탈출을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가 크면은 계속 팽창할 것이겠죠. 그래서 적으면은 팽창을 멈출 것인데, 임계점이 요거 같아지는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 B 대신에 속도 대신에 허블 법칙 H로 R을 여기 좌우해 가지고 질량 이 안에 있는 질량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이 반경이 R이니까, 라지 R이니까 최적이 뭡니까? 이 안에 최적이 이 3분의 4파이 R 3승이잖아요. R이고, 우리 A 먼저 구해놨으니까 이걸 여기 대입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우주 밀도가 나옵니다. 인계 밀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인계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다 아는 값이죠. 중력 상수도 알고, H로도 허블 상수도 아니까 대입시켜주면은 인계 밀도가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per 미터 3승이에요. 수소의 질량이, 수소 양성자의 질량이죠. 양성자의 질량이 1.6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니까 여기서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인계 밀도란 것은 우주 안에서 1미터 3승 안에 수소 원자가 대략 6개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죠? 즉 우주에 1미터 3승 안에 수소 원자가 6개 이하가 존재하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이죠. 우주 밀도가 적어가지고 중력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이고, 이보다 수소가 더 많으면은 중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주가 궁극적으로는 팽창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소식을 다시 요약했나 겁니다만은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에 그보다 크면 계속 팽창할 것이고, 적으면은 탈출을 멈추니까 고 인계 지점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허블 법칙을 속도 대신에 잡으면은 질량이 구해지고요. 자, 그럼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적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계 밀도가 구해진다. 그래서 인계 밀도를 계산하면은 1m 3성당에 수소 원자가 대략 6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계 밀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우주 안에 밀도를 갖다 우리 측정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낯선 은하가 회전을 하는데요. 회전을 하는데 이걸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은하의 질량,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저 관측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은하의 속도와 은하의 어떤 질량하고 이제 이런 맞춰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밀줄의 양이 이 회전 속도를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회속 주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측정 가능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로 관찰하는 그런 물질의 양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물질이 거기에 존재해야 돼요. 나선 은하에. 자, 그래서 그 나선 은하 주위에 이제 다른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흑 물질, 다크 매터, 측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전자기파 형태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와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관찰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크 매터를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물질을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이 회전 속도하고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에 맞는 그러한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질량을 고려하더라도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의 27%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전자기파를 내는 그런 은하에 한 밀도는 4.6%,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든지 또는 전자기파, 우리 관찰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의 4.6%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회전은하,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한 그런 암흑 물질, 우주에 꽉 차 있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인계 밀도의 27%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측에 의하면은 우리 이 은하의 후퇴 속도하고 그 인계 밀도라고 했을 경우에 인계 속도가 비슷해요. 그 말은 이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렇죠? 자, 인계 밀도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이 물질의 밀도가 인계 밀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 실험 데이터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인계 밀도로 가정했을 때의 이 값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계 밀도 좀 작아요. 좀 작은데. 자, 그래서 이 팽창 관찰에 하면은 우주 밀도는 인계 밀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계 밀도 약간 작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눈으로 전자기파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에 있는 이 물질은 인계 밀도의 4.6%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선 은하의 속도를 통해서 우리 유추한 이 암흑 물질을 포함하더라도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에 의하면은 이 후퇴 속도의 관측에 의하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물질은 인계 밀도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은 73%는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우주 안에는 인계 밀도 가까운 그러한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전자기파 형태로 관찰할 수 있는 그 물질이 4.3%밖에 안 되고, 암흑 물질을 고려하더라도 27%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인계 밀도 1에 가까우니까 나머지 73%죠. 73%는 어디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 관측이 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우주에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이 암흑 에너지는 중력과 달리 이 청력이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 안에는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그 빛을 내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서 빛을 내는 그러한 물질이 0.4%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자기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자장비로서 관찰해서 전자기파 형태로 관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4.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이제 23%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나선 은하의 그 회전 속도를 관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암흑 그 물질 고려하면은 23%, 27%죠. 27%고. 그런데 이 후퇴 속도를 통해서 얻은 이 결과에 의하면은 이 우주 안에는 인계 밀도에 가까운 그런 물질이 존재해야 되니까 나머지 73%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인계 밀도가 존재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현재 이 후퇴 속도를 통해서 얻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밀도가 인계 밀도가 가까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도 아직까지 관측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 암흑 물질도 아직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1998년에 이 폴 뮤터하고 리스라는 사람이 10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에서 적색 편의를 관찰했고, 이 10억 년 전에 출발하는 적색 편의로 그래 10억 년 전에 머리진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해보니까 10억 년 전의 후퇴 속도가 현재보다는 늦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억 년 전보다도 저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관찰에 의하면은 인계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데 우주가 그래서 이걸 맞추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암흑 에너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의 팽창 관찰에 의하면 우주 밀도는 인계 밀도에 가깝다. 그렇죠? 아래 그린 것 같이 우주의 밀도가 인구 밀도가 큰 경우에는 우주 팽창을 멈추고 이래서 다시 빅뱅 때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은 경우는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겠죠. 그리고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인 경우에는 팽창을 계속하다가 정적인 우주로 될 것입니다. 현재 관찰에 의하면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에 가깝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물질과 암흑 물질의 합이 인계 밀도 27%이므로 관찰 결과와 일치시키려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우주의 인계 밀도의 73%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은 물리학자들이 현재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빅뱅으로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물질이 지구에도 물질이 존재하고 또 항성에서도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기본 입자,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와 관련해서 다시 합쳐져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우주가 만들어졌나를 갖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이 좁은 공간에 이 모든 물질이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아주 좁은 공간에 존재했죠. 그러니까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을 합니다.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하고, 이 폭발을 함으로써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우주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결국 뭐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전자하고 합쳐가지고 원자를 이루고 원자하고 합쳐가지고 또 물질을 이루겠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주가 탄생을 한 것이라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형성되는지를 시나리오를 짰는데, 뭐 딴 걸 갖다가 다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초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뭐 우주가 빅뱅 일어나고 나서 뭐 10의 마이너스 34초,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확 팽창했다는 이론,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 시오리라고 하는데요. 급속 팽창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급속 팽창이 일어나 가지고 그 우주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10의 50성배만큼 갑자기 짧은 시간에 커졌다. 이런 이론이 인플레이션 시오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현재 우주 크기하고 비슷한 크기로 갑자기 확 팽창했다.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론을 제시해야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가 균일하고,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오리를 물리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오리라는 것은 결국 현재의 우주 상태를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고 또 하니까 이러한 급팽창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온도가 아주 높으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쿼크하고, 그리고 뭐 글루온, 쿼크를 묶어주는 글루온하고 뭐 W 플러스, W 마이너스 G 입자들이라든지 전자라든지 그리고 중성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이 존재하겠죠. 각각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런 식으로 막 변환하고 일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용광로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쿼크는 쿼크대로, 반쿼크는 반쿼크대로, 중성비자는 중성비자대로, 반중성비자는 반중성비자대로, 그리고 광자는 광자대로, 글루온은 글루온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섞여 가지고 서로 막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쿼크와 쿼크가 합쳐져 가지고 뭐 중성자나 양성자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전자가 양성, 중성 전자를 캡처해 가지고 결국 원자를 이루고, 또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또 분자를 이루고, 또 온도 더 내려가면은 분자들이 합쳐져가지고 물질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온도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팽창하면 할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온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물질을 형성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그냥 그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양성자 되고 그리고 원자도 되고 물질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양성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도가 돼야 되느냐, 또는 뭐 원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도가 돼야 되느냐를 대략적의 온도를 계산해 봅시다. 자, 양성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쿼크가 3개가 양성자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쿼크가 3개가 이제 근론에 의해서 묶여져 가지고 결국 양성자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이만큼의 이 온도, 그래서 질량 에너지에 해당되는 온도보다도 더 낮아지면은 결국 이 쿼크들 3개가 합쳐지고 근론들이 이걸 묶어 가지고 양성자가 형성되겠죠. 그때 온도가 여러분 뭐 일반 물리 연력학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력학에 보면은 이 에너지가 볼트만 상수 K에다가 온도 T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그래 되죠. 자,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 938 MeV인데 이것을 K는 볼트만 상수니까, 그래서 이 양성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를 갖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부터. 그래서 E는 938 MeV를 넣고 K는 볼트만 상수 알고요. T를 계산하면 T가 대략 10의 13성 K에서 엄청난 뜨거운 온도입니다만, 어쨌거나 초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10의 뭐 한 20성 30성 정도 K 정도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팽창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온도가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하고 비슷한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보다 더 낮으면은 결국 쿼크들이 이 근론에서 묶여져 가지고 온도가 낮으니까요. 묶여져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 에너지는 양성자 질량 에너지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0.511 MeV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온도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0의 이식을 통해서 T를 구해보면은 온도가 한 10의 10성 K 정도 돼요. 자, 온도가 이보다 더 낮으면은 이 열에너지 있죠. 열에너지.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열에너지잖아요. 열에너지에 의해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만들어져요. 그래서 열에너지에 의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높으면 그렇잖아요.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이 열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앞에 설명한 식입니다. 온도가 이 양성 질량보다 더 온도가 더 높으면은 결국 이것들이 따로 떨어져가 이제 존재하죠. 떨어져가 존재합니다. 쿼크들이고 근론들이고, 이거는 광자 빛이죠. 전자의 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따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 근론들이 이 쿼크들을 묶어가지고 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에너지가 이 양전자하고 전자의 질량 에너지보다 크면은 이것이 이 광자들이 이 충돌해서 이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상생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생성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러한 식으로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내요. 이 빛 에너지들이 전자기파 에너지가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전자는 또 이 전자 양전자 합쳐가지고 또 빛을 만들어내죠. 상소멸이라고 부르죠. 상생성하고 상소멸이 이 온도가 높으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평 상태가 될 때까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이 내려주다 온도가 더 낮아져 보면은 이 온도가 낮아지면 광자 에너지가, 그렇죠, 전자기파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줄어들어서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유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 열에 의해서, 광자에 의해서 이 전자하고 양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이보다 더 떨어져 보면은 이 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상생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도 낮아져 보면은 전자, 양전자, 그 열 에너지, 전자기파가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 이온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요. 이걸 갖다 온도로 환산하면 15의 5성 K 정도 돼요. 수소 이온 에너지라는 것은 수소는 양성자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를 떼어내서 수소 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수소 이온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온도가 이보다도 낮아면은 결과적으로 수소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핵이 양성자가 수소를 묶어둘 수 있잖아요. 온도가 더 높으면 에너지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소에 있는 전자를 떼내잖아요. 떼내가지고 수소 이온화시키는데, 온도가 낮아져 보면은 에너지가 수소의 전자를 떼어낼 정도의 열 에너지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소의 전자가 수소의 양성자에 묶여가지고 달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나타냈어요. 그 온도가 한 15의 5성 K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양성자 전자 열이 있잖아요. 그 전자기파가 광자가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워낙 커가지고 이 전자를 양성자에서 떼내가지고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다니는데,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열에 의해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양성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수소 원자는 수소 이온이 돼요. 양성자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온도가 이보다 낮아져 보면은 결국 이제 열 에너지가 이 전자를 떼어내지 못하니까 전자가 이 핵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 보면은 수소 원자가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태초에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으니까요. 뜨거운 상태니까 쿼커는 쿼커들대로, 그리고 전자는 전자대로, 그리고 글루온은 글루온대로, 그리고 광자는 광자대로 따로따로 막 이런 존재했고, 이것들이 서로 바뀌고 했죠. 하지만 좀 따로따로 존재했죠. 자,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 양성자를 형성하는 쿼커들이 모여가지고 그론들에 의해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온도가 되면은 여튼 핵이 만들어지겠죠.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 이온 에너지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 보면은 전자들이 이 양성자에 묶여가지고 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다른 원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더 내려가 보면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물질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별을 이루고 이러한 과정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온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팽창해서 점점 떨어짐으로써 이제 결국
양성자, 종성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 전자가 양성자, 종성자에서 포획돼 가지고 원자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양성자, 종성자의 질량 에너지 아까 13선 K가 됐잖아요. 이거 보다시피 양성자, 종성자 질량이 비슷하죠. 그래서 13선 K인데요. 자, 이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 보면은 쿼커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와 종성자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또한 이 반쿼커도 있잖아요. 반쿼커들이 모여가지고 반양성자하고 반중성자를 만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가 합쳐져 가지고 빛이 되죠. 광자가 되죠. 빛이 되고, 그 중성자하고 반중성자가 합쳐져 가지고 또 빛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온도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로 떨어져 보면은 이 쿼커들이 모여 가지고 양성자, 종성자, 반양성자, 반중성자 만들어지는데, 또 양성자는 반양성자를 만나면 이런 빛으로 바뀌고, 중성자는 또 반중성자 만나면 또 빛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반대 과정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에너지, 그래서 이 전자기파 에너지, 광자 에너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핵자하고 반핵자가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중성자, 반중성 만들어지고, 중성자, 반중성자 만들어지고, 양성자, 반양성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겠죠. 자,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 되면 반복이 되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반양성자, 반중성자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또 빛이 되고, 또 빛이 또 이러한 양성자, 반양성자, 중성자, 반중성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여기다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양성자, 중성자, 반양성자, 반중성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자로 바뀌는 과정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에너지가, 이 빛 에너지가 이 양성자, 반양성자 또는 중성자, 반중성자를 만들어내기에는 열 에너지가 충분치 못하게 되죠. 온도가 내려가 보니까, 온도가 이보다 더 떨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 온도보다 높을 때는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양성자, 중성자, 반양성자, 반중성자 만들어지고, 또 이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또 빛이 되고, 또 빛이 다시 또 이러한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온도가 낮아져 보면은 이 과정은 가능한데 이 과정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이 광자 에너지가 이걸 만들어낼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온도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광자 열 에너지 감소로 핵자, 반핵자의 쌍생성은, 요게 에너지가, 요건 이제 이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니까 광자 에너지가 충분히 못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만들어져 있던 것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없어지는 과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는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반양성자하고 반중성자는 지금 없죠. 반우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우주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이 핵자,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반양성자, 반중성자보다도 숫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소멸에 의해서도 이 반양성자, 반중성자 숫자가 양성자, 중성자보다 적으니까 이 반중성자, 반양성자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양성자, 중성자만 지금 살아남아 가지고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됐죠? 자,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온도가 떨어지면은 온도가 이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 상소멸과 상생성이 이 온도보다 높으면 가능한데 온도가 떨어져 보면은 이 상생성은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이 입자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상소멸은 계속 일어나는데 상소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반양성자, 반중성자가 이 상소멸에서 없어지잖아. 자꾸 없어지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하고 이 반양성자, 반중성자들의 숫자가 이 소멸하면 점점 없어지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반양성자, 반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 중성자의 숫자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중성, 반 다 없어져 버리고 반입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양성자, 중성자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러한 우주,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지, 왜 양성자, 중성자 수가 반양성자, 반중성자 수보다 많은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앞에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 한 번입니다만 이 광자에 의해서 이 상생성 핵자하고 반핵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소멸은 핵자하고 반핵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전자입하 광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온도가 12, 13선 K보다 더 크면은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핵자 반핵자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소멸됐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온도가 떨어져 보면은 이 과정은 가능한데 이 과정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가 이걸 생성할 수 없을 정도로 돼 버리니까 이 과정은 일어나지 않고 이 과정만 계속 일어나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반양성자, 반중성자보다 숫자보다 커가지고 반양성자, 반중성자 다 없어져 버리고 양성자, 중성자만 살아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 전자, 양전자의 질량 에너지 보다 더 떨어져 보면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자, 양전자의 질량 에너지를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보다 더 떨어져 보면은 이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가 전자, 양전자를 만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보면은 상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온도가 이 정도 떨어져 보면은 에너지가 이 전자, 양전자의 이 질량 에너지 이 합인 1m보다도 작아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빛 에너지가 이 양전자하고 전자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멈춰져 버리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존재했던 전자, 양전자는 서로 만나가지고 소멸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다시 이 광자 에너지에서 온도가 낮으니까 이건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이 소멸은 가능하죠. 존재했던 전자, 양전자 쭉 존재했었는데 그 존재했는 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없어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빛 에너지에서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은 만들어져 있던 그런 전자, 양전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 빛 광자로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이보다 적으면 온도가 그래 10성 K에 해당되는데요. 이보다 더 적어져 보면은 이 광자에 의해서, 그래서 비대너지에 의해서, 광자에 의해서 전자 양전자는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만들어져 있던 전자 양전자들이 만나가지고 소멸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자의 숫자가 양전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소멸에 의해서 양전자는 다 없어지고 전자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양성 중성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전자의 경우도 왜 전자의 수가 양전자 숫자보다 많았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전자만 생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결국 양성자하고 이 온도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중성미자 등이 존재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은 핵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른 핵을 갖다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중수소 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중수소 핵이 만들어지고 수소 핵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중수소가 아니죠. 그끼리 수소하고 중성자하고 만나가지고 중수소 핵이 만들어지고 이 중수소 핵이 이 중성자를 또 포획해가지고 또 삼중수소 만들어지고 또 삼중수소 핵이 양성자를 또 포획해가지고 또 히륨3이 만들어지고 히륨3의 핵이 또 중성자를 포획해서 히륨4가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소와 히륨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히륨이 만들어지죠. 자, 온도가 이 정도 될 때 이 수소 핵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히륨이 만들어져. 그래서 수소하고 히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 B는 우리가 볼트만 팩터로 계산하면 대충 이 B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성자가 약간 무겁거든요. 중성자가 양성자도 약간 무거우니까 그 에너지 차이가, 질량 에너지 차이가 1.29 MeV가 돼요. 요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차이를 볼트만 팩터로 계산해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존재 비가 대충 한 7:1 정도 돼요. 7:1.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중성미자 등이 존재했는데 이 질량 에너지 차이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한 7배 정도 많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보다 한 7배 정도 많습니다. 그 7:1 정도 돼요. 7:1은 14대 2하고 동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밑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한 개의 히륨 핵이 되려고 하면, 히륨 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성자 2개를 갖다 썼습니다.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 비가 14대 2, 이때 14대 2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히륨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성자 2개를 사용했죠. 그럼 또 양성자 2개를 사용해야 될까요? 남는 것이 뭐예요? 양성자 12개죠. 그래서 양성자 12개가 바로 이제 수소핵이 되는 거죠. 수소핵이 되고,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히륨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소핵하고, 히륨핵하고의 비가, 그래서 12개가, 양성자 되니까 수소핵이 12개고, 그리고, 히륨은 중성자 2개, 양성 2개, 1개 있죠. 1개 되고, 그래서 12대 1 돼요. 그래서, 이 수소핵과 히륨핵의 비가 12대 1 정도 됩니다. 질량비로 따지면은 수소핵은 양성 1개고
그리고 힐륨 핵은 양성 중성자 두 개씩이야 4배 차이 나니까 결국 이제 75대 30, 75%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3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힐륨의 비가 대략 3대 1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대 1이라는 비가 현 우주에 존재하는 이 수소와 힐륨의 비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약간 작아요. 이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이 작은 것이 존재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대충 한 7대 1 정도 되는데 이걸 14대 2로 표시하면은 힐륨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힐륨이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를 소비하니까 남는 12개는 수소핵이 되니까 결국 수소핵과 힐륨핵이 12대 1이 되고 질량으로 따지면은 3대 1이 되고 이 3대 1의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힐륨의 양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3000K 정도 되면은 수소와 힐륨의 이온 에너지와 비슷해요. 그래서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온도가 10의 10성 K보다 낮으면 이제 아까 우리 앞에 이야기한 이겁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가 따로따로 존재했다, 이거죠. 그보다 더 낮아서 보면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열에너지가 수소, 힐륨의 이온에너지가 낮아져 보면은, 결국 전자가 핵에 갇히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이제 이 전자들이, 양성자가 전자를 갖다가 포획해가지고, 수소 원자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3000K 이하로 떨어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열 에너지가, 이 앞에서 이겁니다. 온도가, 이 정도보다 높으면은, 전자가 자유롭게, 열 에너지에서 이제, 이 양성자의 구속을 깨고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존재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양성자가 이 전자를 포획해서 원자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온도가 3000K로 떨어져 보면은 이 열에너지가 수소와 힐륨의 이온 에너지보다 낮으므로 전자가 핵에 갇혀서 원자를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원자로 만들어지니까 이 빛에너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양성자한테 구속되고 없이고 또 그리고 중성자가 또 합쳐가지고 또 힐륨 핵이 만들어지고 또 전자가 2개가 또 이제 구속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빛에너지 광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어떤 무게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니까 우주가 그때부터 이제 밝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전자기파를 갖다 관찰하는데 이 전자기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주가 이제 최초로 지금 우리가 그때 관찰했다면은 눈에 보이죠. 그 전에는 우주가 뭐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자가 이제 풀림으로써, 우주가 밝아지고, 그래서 이 광자들이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점점 내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라는 관찰이 이 빅뱅 이론을 갖다가 지지하는 하나의 실험 결과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자, 그 후에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은 그 후에 이제 히름으로 핵융합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소 소비에 따라 중력이 중요해지고, 별의 내역의 크기가 감소함으로써 내역의 온도 증가하고, 그래서 내역 안에서 히름 핵이 융합에 의해서 베릴륨이 생성되고, 베릴륨이 또 탄소 만들어지고, 또 산소, 니온, 마그네슘이 핵융합에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한 철이 만들어집니다. 철이 가장 안정한 핵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 반응을 중지하는데 이후로 이제 다른 무거운 원소들은 이 중성자 포에 걸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것이 이제 이 별이 폭발함으로써 별이 이제 이 중력이 워낙 커지다 가지고 그다 커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폭발하게 되면 이 별과 행성이 또 생성되고, 이러한 것이 또 뭐 블랙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 흩어졌던 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다시 별이 되고, 다시 또 나중에 또 폭발해가지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고, 이런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별들이 지금 없어졌다 생성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이 태초에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높았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팽창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했고, 현재의 우주 크기만큼 팽창했고, 그리고 온도가 아주 온도가 높았으니까 코어카는 코어카대로, 글루온은 글루온대로, 그리고 중성미자는 중성미자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것들이 또 서로 바뀌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이 코어커들이 이 글루온에서 묶여가지고 이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온도가 더 내려가 보면은 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묶여야 되죠. 묶여가지고 이러한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자, 원소가 합쳐짐으로써 이러한 이 별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별들이 또 폭발해가 다시 또 모여 또 별들 형성,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우주 생성 이 표준 모델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147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겨가지고 현재의 우주가 이런 식으로 팽창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 물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